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꿀팁이네요. 자, 저희는 지금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이 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 제도라는 게 이제 한 2년 전쯤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네요.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당장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좀 세금을 좀 줄여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 임대 소득이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들 문의 드리는데 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5가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 경비를 최대한 입증하라. 왜? 소득세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을 줄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자. 제가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혜택을 주거든요. 내야 될 세금에서 20%를 차감해 줍니다. 그 혜택을 받자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결손. 우리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이익하고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임대는 특성상 부동산 임대의 이익과 결손만 통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주택 임대는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하고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를 줄이자. 왜? 2천만 원 이하로 만들면은 우리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갈 수 있거든요. 분리과세로 가면은 내가 타소득이 있었을 때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세부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 즉 지자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한 분들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자. 이 네. 5가지 테마를 갖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요 경비라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집 세 줬을 때 뭐 세입자들하고 소주 한 잔 마셔도 필요 경비 되는 거예요?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입니다. 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거는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하고 소주를 마셨다. 이게 이제 사업 관련성이 있나요? 있죠.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사업이 원활해지니까. 많은 납세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임대를 줬는데 임대인과 이렇게 뭐 식사를 했다. 그 비용이 뭐 접대비나 이걸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좀 사업적으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 필요경비는 이게 이제 특성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이제 경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종부세는 내 개인으로 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내가 임대 주고 있는 물건은 A주택이에요. 그럼 종부세는 A, B, C, D 5주택을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 종부세 전체 금액이 경비로 들어갑니까? 이 금액 중에서 A주택에 해당한 경비만 발라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A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발라가지고 넣는 게 그래야겠네요. 맞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수리비 당연히 들겠죠. 임대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전월세를 주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가장 많은 게 현실적으로 이자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특히 2022년도에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하반기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자 비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물,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납세자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왜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지금 반영을 하면은 나중에 요거를 물건을 팔 때 취득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 한 만큼을 빼요. 그러니까 그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서 한번 경비로 인정받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양도세 때 세금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데 대부분은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써먹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고액 연봉자예요.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때 양도세로 내나 지금
세율을 내놔 똑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끔씩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은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감가상각을 해도 관계는 없죠. 법인은 개인과 완전히 달라가지고 감가상각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보유할 때 법인세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법인세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장세액공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크게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돼서는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7,500만 원 이하면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매출 얼마, 경비 얼마, 이익 얼마 해가지고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7,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고 해서 매출하고 경비를 차변, 대변 이렇게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납세자들이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신고하라고 하면 못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들은 보통 세무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서 신고를 들어가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단하게 신고해도 되는 납세자들이 복식부기로 인해서 FM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익 줄게, 어떤 메리트 줄게 하는 게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직전 연도에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야 될 세금의 20%를 감면을 해줍니다. 세액공제죠. 100만 원을 한도로. 의외로 꽤 크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반대급부로 회계 처리를 복식부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들한테 꼭 그러니까요.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겠죠. 공짜로 해주지 않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세액공제가 1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들과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자 내고 나면 뭐 월세 조금 받아봐야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인 사람도 적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세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주면 좋겠지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대신에 그 마이너스를 향후적으로 15년 동안 이익하고 상계시킬 수는 있습니다. 15년 동안? 꽤 길죠.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15년 동안 상계도 되지만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익하고 바로 상계시킬 수 당장 하고 싶죠.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근로소득자예요. 근데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번에 이자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1,000만 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1,000만 원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앞으로 15년 동안 주택 임대소득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 써먹든지 통산하든지 아니면 지금 근로소득에서는 이익이 났잖아요. 이게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하고 통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근로소득세에서 내가 이미 낸 세금을 일정 부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야, 근로소득도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원래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의 결손하고만 통산이 되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꿀팁이네요. 자, 우리 이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차까지 집필하신 정말 찐 전문가신데 정말 좀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좀 진짜 꿀팁은 좀 없을까요? 이번에는 근로소득, 요즘 이제 근로소득 있는 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아까 이제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임대료를 세심하게 조정하면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소득 회사에서 3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거의 한 1억 5천, 2억 된다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임대소득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타소득하고 분리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이 영향을 안 미치지만 2천만 원 초과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거든요. 그럼 근로소득하고 주택 임대소득하고 합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이 근로소득에서 35% 세율을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월세를 조절해가지고 분리과세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만약 16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2달이면은 1,920만 원이에요.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금액의 50%가 경비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4%를 적용하면 13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월세 욕심이 있어가지고 20만 원을 더 얹었어요.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수익 금액이 2,160만 원입니다. 그럼 이분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근로소득에서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경비율 42%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세율은 35%가 적용되기 때문에 433만 원입니다. 20만 원 더 받다가 그냥 그러니까 세금이 1년에 뛰네요. 20만 원 더 받으면 240만 원 240만 원. 네. 월세 더 받는 건데 세금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월세를 조절해서 선심도 쓰고 세금도 줄이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우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